1971년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유럽으로 가요. 근데 가진 거라곤 낡은 5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어요. 네. 근데 목표가 뭐였냐면 아파트 한 20층 높이? 그 정도 되는 거대한 배, 유조선을 팔겠다는 거였죠. 조선소도 없는데 말이죠. 네, 조선소도 없고 뭐 기술이나 돈도 당연히 없었고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왕 회장 정주영 회장이 허벌판 모래사장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세계 1위 조선소를 일궈낸 그 과정이요.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가장 극적인 성공 신화 중 하나로 꼽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그 정신, 그걸 들여다보는 거죠. 그 핵심 통찰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정말 뜨거웠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 시작은 이제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쟁 상처도 아직 남아있고 네, 그렇죠. 가발이나 합판, 신발 이런 경공업 제품들 수출해서 겨우겨우 외화 벌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해요. 당시 북한 내 군사적 위협은 계속 있었고 또 미국이 닉슨 독트린 발표하면서 아시아에서 좀 발을 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아, 그래서 자주국방 이야기가 나왔군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아주 커졌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탱크나 군함 같은 무기를 우리 선으로 만들자. 이걸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1973년에 중화학공업 시대를 선언하게 되죠. 여러 중화화학공업 중에서도 왜 하필 조선업이었을까요? 배 만드는 게 당시 우리 기술로는 상상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야말로 일석이조였기 때문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수출하면 달러를 벌어올 수 있죠. 네, 외화벌이. 그리고 그 기술이 쌓이면 군함도 만들 수 있으니 국방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전략 산업으로 본 거예요. 근데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다른 대기업들은 좀 망설였겠네요. 네, 다들 주저했죠. 배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요.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에게 이건 거의 명령에 가까운 형태로 조선소 건설을 맡기게 됩니다. 나라의 운명을 건 어떻게 보면 거대한 도박이 시작된 거군요. 그쵸. 역시 문제는 돈이었네요. 들어보니까 수천만 달러, 지금 가치로 따지면 조 단위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는데 국내에서는 당연히 조달이 안 됐을 거고. 어림도 없었죠. 그래서 해외에서 차관을 얻어와야만 했어요. 일본, 미국 다 찾아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쉽지 않았군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영국 런던의 바클레이즈 은행을 찾아갔는데 여기서도 또 거절을 당해요. 은행 문턱이 정말 높였던 거죠. 여기서 포기할 정주영 회장이 아니었겠죠? 뭔가 다른 길을 찾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정주영 회장은 은행을 직접 설득하는 대신 영국 재계의 거물이자 세계적인 선박 컨설팅 회사 A&P 애플도어의 회장 찰스 롱바톰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추천서가 있으면 은행 설득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군요. 그렇죠. 결정적일 수 있다고 본 거죠. 1971년 9월 런던에서 롱바톰을 만났는데 설득이 쉽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 보증도 못 믿겠다. 좀 회의적이었죠. 네. 대화가 거의 실패로 돌아가나 싶던 그 순간에요. 정주영 회장이 품속에서 뭔가를 딱 꺼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그 유명한 500원짜리 지폐. 맞습니다. 바로 그 지폐였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지폐는 왜 꺼낸 건가요? 롱바톰 회장도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주영 회장은 그 지폐에 그려준 거북선을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 좀 보시오. 우리는 영국 당신들보다 300년이나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요. 와. 산업화가 좀 늦어졌을 뿐이지 우리 잠재력은 그대로요. 이 잠재력을 믿어주시오. 이렇게요. 이야, 이게 그냥 즉흥적인 쇼맨십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뭔가 깊은 의미가 있었겠죠. 그럼요. 이건 단순한 임기응변 이상이었어요. 정주영 회장은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공장이나 기술 같은 실물 담보가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팔 수 있는 유일한 건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저력,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무형의 가치, 바로 스토리라는 걸 간파한 거죠. 아하. 그리고 이 500원짜리 지폐는 그 스토리를 눈에 보이게 증명하고 또 신뢰를 불어넣는 아주 강력한 상징물이 된 셈입니다. 기가 막힌 발상이네요.
그래서 롱바텀 회장이 설집됐군요. 네, 정주영 회장의 그 기백 그리고 창의적인 설득에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추천서를 받아도 은행의 요구는 더 기가 막혔다고 들었어요. 좋다. 그런데 배를 사겠다는 사람을 먼저 데려와라. 네, 맞아요. 당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그 배를 사겠다는 계약서를 가져오면 그때 돈을 빌려주겠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요구인가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정말 황당했죠? 집도 없는데 전세 계약서부터 가져오라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건 안 된다. 포기했을 겁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어요. 다시 롱바텀의 소개를 받아서 그리스의 선박광 조지 리바노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정말 상식을 깨는 제안을 하죠. 비즈니스 역사에 남을 만한 제안이라고 하던데요. 네,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주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서요. 네. 대신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16%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아주 조금만 받겠습니다. 배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시면서 대금을 나눠서 내셔도 좋습니다. 와, 조건이 점점 좋아지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건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계약금에 이자까지 쳐서 전액 환불해드리고 은행 보증까지 서겠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배가 마음에 안 드시면 인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와, 이건 뭐 리바노스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이네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조건인데요. 그렇죠. 모든 위험 부담을 현대가 다 떠안겠다는 정말 배짱두둑한 제안이었죠. 리바노스도 이 동양에서 온 미친 사업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훗날 정주영 회장이 리바노스를 나보다 더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일화가 있죠. 어쨌든 이 리바노스의 계약서, 즉 만들지도 않은 배에 대한 구매 계약서 덕분에 극적으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차관을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은행이 요구했던 바로 그 증거를 가져간 셈이니까요. 이야, 정말 영화 같네요. 자, 이제 돈 문제도 해결됐고 배주문도 받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조선소를 지어야 할 텐데 그 장소가 울산 미포만이었죠. 당시 거긴 어땠나요? 그야말로 끝없이 펼쳐진 고운 모래사장이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유럽에 차관 얻으러 갈 때 들고 갔던 게 바로 이 허허벌판 백사장 사진 한 장하고 5만 분의 1 축척 지도였다고 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에 세계 최대 조선소가 들어선다고 믿기 어려웠겠는데요? 당연하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 아무것도 없음, 즉 물을 오히려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는 완벽한 백지 캔버스다. 이런 역발상이었죠. 이 텅 빈 모래사장이 그의 약속을 담보하는 유일한 현물이었고 동시에 그의 비전을 보여주는 장소 그 자체였던 겁니다.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래서 1972년 3월 23일 드디어 역사적인 기공식이 열리고 공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리죠. 네, 맞습니다. 바로 세계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조선소와 유조선 동시공사입니다. 보통은 배를 만들려면 배를 조립할 그 거대한 공간, 도크를 먼저 완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하지만 리바노스하고 약속한 배 인도 날짜, 납기일을 맞추려면 도크 완공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면서요? 조선소가 별거냐. 커다란 쇠판떼기 잘라서 붙이는 공장이지. 배가 별거야. 큰 탱크 만들어서 물에 띄우는 거지. 네. 조선소 다 지어야 배 만든다는 법 있나? 땅 파서 도크 만드는 동안 옆에 공터에서 배부터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요? 네,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은데 그 배경에는 정주영 회장이 조선업계 사람이 아니라 평생 다리 놓고 땜짓던 건설업자 출신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관점이 달랐던 거네요. 네, 모든 과정을 그냥 하나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로 본 거죠. 기존 조선업계의 상식이나 관행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발상이 가능했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중장비로 땅 파서 도크를 만들고 바로 그 옆 모래사장 위에서는 유조선의 거대한 블럭들을 조립해 나가는 정말 진풍경이 벌어진 거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인데요. 듣기만 해도 그 현장이 얼마나 정신없고 또 힘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물론입니다. 낮에는 정말 뜨거운 땡볕 아래서 일하고 밤에는 또 모래바람 맞으면서 공사를 강행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 빨리빨리 물어 속에서 안전 문제가 좀 소홀히 다뤄졌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좀 짚어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놀라운 속도전 뒤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정말 엄청난 땀과 희생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의 경험이 훗날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육상 건조 공법, 온그라운드 빌드라는 혁신 기술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보면 1971년 9월에 런던에서 그 500원짜리로 롱바움탐 철특하고 10월에 스위스에서 리바노스하고 계약하고 1972년 3월 23일에 울산 미포만 기공식을 하고 그리고 불과 2년도 채 안 된 1974년 2월 15일에 첫 번째 배 아틀란틱 베로노 진수에 성공한다. 와, 정말 믿기 힘든 속도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건 정주영이라는 위대한 지휘자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향곡을 연주한 이름 없는 수많은 단원들, 바로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있었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당시 한국에는 수십만 톤급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 아예 없었다면서요? 전무했죠. 그래서 스웨덴, 영국, 일본, 전 세계 최고 기술자들을 정말 비싼 돈 주고 초빙해 왔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기술의 다국적군 집합소 같았는데 당연히 초기에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니까 엄청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런 외국 기술자들 곁에는 이제 막 농사짓다 올라온 젊은 한국 노동자들이 있었을 테고요. 네, 그분들이 외국 기술자들 어깨 너머로 또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필사적으로 기술을 익혔습니다.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모래바람 부는 그 가건물 숙소에서 용접 기술책 파고들고 아, 정말 힘들었겠네요.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 되겠다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또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함, 이런 것들이 그분들을 버티게 한 힘이었을 겁니다. 정주영 회장 본인도 거의 매일 울산 현장에 살다시피 했다고요.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 누비고 새벽에 순찰 돌다가 바다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도 겪었다는 일화도 있던데요. 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리더가 저렇게 목숨 걸고 뛰는데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공기 단축, 경비 절감, 최상의 품질,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정말 24시간 불을 밝혔다고 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마감일에 쫓기면서 팀원들하고 컵라면 먹으면서 밤새워 본 경험이요. 아, 있죠. 이게 과연 끝날까 막막하다가 결국 딱 해냈을 때 그 벅찬 기분. 아마 당시 미포만 백사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딱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단순히 돈 버는 일이 아니라 맨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정말 인생을 건 위대한 도전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자, 시간은 흘러서 1974년 2월 드디어 첫 번째 배, 길이가 무려 346m나 되는 아틀란틱 베로노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제 이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식만 남았는데 바로 하루 전날 밤에 최악의 위기가 닥쳤다고요? 네, 배가 이제 도크에서 나와서 바다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앞바다에 물기를 파는 작업, 그걸 준설이라고 하는데 그 준설 작업이 덜 끝났다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아, 수심이 얕으면 배가 갯벌에 처박힐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건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이고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에 비바람까지 엄청나게 몰아쳤다고 해요. 아니 진수식에는 선주인 리바노스는 물론이고 국내외 귀빈들이 다 오기로 되어 있었을 텐데 행사를 미룰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겠군요. 네, 일부 외국인 감독관들은 뒤에서 거봐라 저부직한 한국인들이 만든 쇳덩이가 제대로 뜰 리가 없지 이러면서 비웃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 자존심 상하네요. 정주영 회장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뭐 하고 있어? 당장 현장으로 가. 밤을 새워서라도 준설 작업 끝내. 소리치면서 본인도 쏟아지는 비바람 속으로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와, 포항에서 공사를 마치고 긴급 투입된 준설선 현대 2호와 함께 정말 체력 같은 어둠 속에서 성남 파도와 싸우면서 필사적인 밤샘 사투가 벌어진 거죠. 과연 하룻밤 만에 기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네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1시 마침내 진수식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거대한 도크에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모두의 시선이 산더미 같은 배에 고정된 그 순간. 누군가 외쳤겠죠. 네. 떴다! 배가 떴다! 아, 정말 그 순간 미포만은 그야말로
눈물과 환희의 도가니가 되었겠네요. 네, 직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춤추고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모래사장에서 맨주먹으로 세계 최대급 배를 성공적으로 띄어 올린 거니까요. 정주영 회장도 그때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죠. 하지만 감동은 잠시,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이제 그 거대한 배를 좁은 도크에서 끌어내서 암벽, 그러니까 부두에 붙여야 하는데 원래는 예인선, 그 배 끄는 배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여유도 예인선도 부족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했나요? 일단 도크 양쪽에 불도저 4대를 동원해서 끌어보려고 했는데 산처럼 큰 배가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도크벽에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이 계속됐다고 해요. 와, 또 위기네요. 그때 배 위로 뛰어 올라간 정주영 회장이 외칩니다. 로프! 로프를 가져와! 밧줄요? 네. 그 소리에 임원, 직원, 심지어 구경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달려들어서 굵은 밧줄을 잡았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양쪽에서 영차! 영차!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이 배를 잡아당겼고 사람의 힘으로 그 거대한 배를? 네, 믿기 어렵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마침내 배는 지적처럼 균형을 잡고 도크를 빠져나왔습니다. 진수를 시작한 지 4시간 만인 새벽 5시경이었다고 해요. 와,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1974년 6월 28일 울산 미포항에서 대한민국 1호 초대형 유조선 아틀란틱 대러니와 2호선 아틀란틱 베러니스의 명명식이 성대하게 열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와 선주 리바노스까지 모두 참석한 자리였죠. 그날 울려 퍼진 그 우롱찬 백고동 소리, 그건 단순히 배 한 척의 완성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겠네요. 그럼요. 농업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출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성공신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아니 조선소랑 배를 동시에 짓는 저 미친 나라가 어디냐. 근데 걔네가 만든 배 품질이 놀랍도록 좋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요? 네. 그러면서 선박 주문이 정말 거짓말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 한 척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단 10여 년 만에 선박 건조량을 50배 이상 늘리면서 일본을 위협하는 조선 대국으로 급부상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1985년에는 현대조선소가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의 삶의 철학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들이 좀 있죠. 네, 몇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선 그 빈대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젊은 시절 노동자 합숙소에서 지냈는데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아, 네. 저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꾀를 냈죠. 밥상 위에서 자면 괜찮겠지 했는데 빈대들이 밥상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랍니다. 하하, 끈질기네요. 그래서 이번엔 밥상 다리를 물 담으면 양재기에 담가놨더니 이번엔 빈대들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자기 몸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와, 독하다 빈대. 그때 정주영 회장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저 빈대만한 미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렇게 필사적으로 머리를 쓰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안 된다고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집요함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정신이네요. 그리고 쌀가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쌀가게 배달원으로 일할 때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잔심부름은 물론이고 장부 정리까지 도맡아 했더니 네, 그의 성실함과 그 신용에 감동한 주인이 아들 대신 정조용에게 가게를 물려줬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신용이 곧 자본이다라는 철학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훗날 고령교 공사 때 태풍으로 다리가 유실돼서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기어코 기한 내에 다리를 다시 완성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현대는 약속을 지킨다는 그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죠. 리바노스에게 그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 신용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이 된 거고요.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의 좌우명이 된 거군요. 임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했다는 말. 이봐, 해보기나 했어? 네,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실패는 없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실패가 없을 수 있죠?
이 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주영 회장에게 실패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스스로 포기하는 것. 살아있는 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한, 그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실패가 아니라 그저 이겨내야 할 시련일 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긍정적인 사고방식, 인지적 재구성, 커그니티브 리프레이밍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련을 실패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영국 은행에서 거절당한 것, 시련이었지만 그 덕분에 리바노스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니 실패가 아니었죠. 진수식 전날 밤의 폭풍우와 준설 문제, 끔찍한 시련이었지만 밤샘 사투 끝에 결국 극복했으니 실패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현대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건 안 되겠다, 망했다 싶은 순간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때 이 말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이건 실패가 아니야. 그냥 시련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쩌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르겠네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네,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생각의 전환이죠. 그런데 이렇게 눈부신 성공 신화 뒤에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다른 이면, 그림자 같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성공 신화를 이야기할 때 박수만 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눈부신 영광의 뒤편에는 우리가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할 짙은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일까요? 우선 앞서 잠시 언급했던 노동자들의 희생입니다. 이 미포만의 기적은 이름 없이 땀 흘린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조선소의 노동 환경은 상당히 열악했어요. 군대처럼 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장시간 고된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을 정도니까요. 정말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감내해야 했던 시절의 아픔이군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산업재해 문제입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압축 성장의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안전은 종종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나중에 집계한 자료를 보면요. 1974년부터 40년 동안 무려 46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466명이요?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 특히 노동조합이 없었던 1986년 이전까지는 매년 두 자릿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상황이 끔찍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영광의 순간들은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성공 신화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아픔과 희생도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다른 그림자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자는 바로 정경유착이라는 비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시작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컸군요. 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정부의 지급 보증 같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었기에 현대는 그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주도 경제개발의 강력한 힘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방식은 필연적으로 정치와 경제의 부적절한 유착이라는 비판을 낳게 됩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을 밀어주고 그 기업은 정부의 특혜 속에서 성장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죠. 네. 훗날 현대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특혜 분양을 해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사건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정경유착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종종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시절, 국가 발전이라는 큰 대의 아래서 효율성과 속도를 최우선으로 했던 선택이 남긴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날의 이야기를 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빛과 그림자를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1974년 허허벌판 모래사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26만 톤급 유조선이 성공적으로 건조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세계를 제패한 신화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었죠. 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배 한 척의 성공은 하면 된다는 그 위대한 긍정의 힘과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한민국 경제사의 가장 빛나는 장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톤을 조금 낮추고 진심을 담아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 앞에 놓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모래사장뿐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그건 절대 안 돼, 불가능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과연 그 모래사장 위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겠다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